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풍자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그냥 풍자어고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제가 이해하는 우리 근대성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름의 예리한 포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슨 헬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헬 한국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꼭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우리 이 지옥처럼 살기 힘든 우리 사회 현실의 이면에는 조선 시대나 있음직한 그런 사고 방식, 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걸 풍자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사 신분 사회를 한 세습, 영고주의 뭐 이런 것들,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역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아주 고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이루었으면서도 강한 유교적인 문화의 문법과 습속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혼종 근대성, 하이브리드 모더니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 근대성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교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더니티의 어떤 한국적인 양태에 대한 제가 붙인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헬조선 담론, 그러니까 헬조선 담론이 바로 이런 어떤 유교적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아주 속화된 버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아주 충분히 근대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서구의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 사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도화된 시장 경제, 국민국가, 교육 시스템, 뭐 과학 기술, 문화적 소비 양식 이런 것들은 외형상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구와는 다른 그런 고유한 양태와 삶의 문법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이해입니다. 우선 이제 그 서구에서는 개인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문제 의식을 이렇게 발전시켜 드렸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의 과소 또는 개인의 부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염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근대화된 조건에서도 개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낯설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통 사회에서는 입신양명의 이상 이런 걸 통해서 지배 체제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대적 세계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어떤 현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데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행복 이런 것 따위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유교 문화가 이렇게 바라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배경 위에서 이 현세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문법 핵심 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우리 근대성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 질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적 평등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어떤 도덕적 토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하고 잘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개인의 부재, 물질주의의 전제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우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사회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이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과거제도 이런 걸 떠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제도를 통해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고려시대 음서제도 이런 것들을 혁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건국하면서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그러니까 건국 이데올로기,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이게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근대화 과정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 주체들의 어떤 그러니까 실천적인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근대 사회 형성에 구성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이런 것들이 했던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입신양명, 입신출세주의 이념 같은 것들이 이제 대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입신출세주의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결합해가지고 이 전통적인 유교적 주체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키는데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어떤 문화적 원동력이까지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개발의 의지, 이른바 교육열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근대성의 문화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노력이나 기여에 대해서 정당히 보상한다라고 하는, 정당하게 보상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아주 그 능력에 따라 생겨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불평등, 배제 이런 것조차도 정당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자기 배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서 처음에는 개인의 능력, 성취, 기여 이런 것들로 이제 이게 불평등한 체계를 낳는다라고 주장하던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런 것들의 몫이 현저히 감소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상속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뭐 지대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초한 이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은 이 메리토크라시가 그러니까 이제 서구 근대성에서 어떤 민주주의 토대로 작동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이것이 그러니까 거꾸로 아주 반민주적인 지배 체제를 내적으로 잉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자기 배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내면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체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반기를 들 수 없을 것 같다. 아니야, 오히려 순응해야 돼라고 이제 그래야만 내가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배제적 헤게모니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지배 체제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배제를 위협함으로써 사람들을 이 지배의 관계에 묶어두는 그런 어떤 이제 헤게모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열한 교육열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이런 것들을 한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끝간데 없이 노력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스펙에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체제에 살고 있는 대중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 위에서 어떤 대중들은 그런 능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반평등주의적인 의식을 스스로 깊이 그러니까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메리토크라시가 결국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의 성원들에게 어떤 자존감의 상실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이제 자신들에 가해지는 이런 무시, 배제의 위협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배경이나 계급, 신분, 구조 이런 것에 비롯된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적인 제약들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실천에도 나서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노력의 부족 이런 걸 내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 상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인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특별한 종류의 인정의 질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제3세대 이론가 대표적인 제3세대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악셀 호네트라는 분이 그러니까 인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인정 이론의 이제 출발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 제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인정 관계와 연결지어서 이해하자 이런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우리 사람들 사이의 사람들과의 상호 주관적인 관계, 서로 관계 맺는 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든 개인은 자기 나름의 자기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 이런 것들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고립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평가, 환상 이런 것의 산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 핵심에서는 그러니까 그가 맺는 구체적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타인에 의한 어떤 상호 지지, 비준, 인정 이런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기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상호 주관적인 맥락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바로 그런 상호 주관적인 맥락 속에서만 자기 삶의 고유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또 그런 데서 긍정적인 자기 관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회의 다양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 대한 일정한 인정의 양식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여러 사회 제도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인정을 유보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실체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불의를 의미하고 또 이런 불의는 그러니까 배제된 집단의 정당한 거부, 저항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로 이제 그런 거부, 저항 이런 것에서 기초하는 투쟁이 우리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제도가 어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정의로운 질서로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 이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자기 배반적으로 발전한 메리토크라시의 일적 인정 질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우리 헬 조선의 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더 진보한 더 정의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인정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력과 투쟁을 조직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의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정의 정치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호네타 초점을 달리해서 이런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차원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존엄의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정치적 기획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차원하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지평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복합적인 그러니까 관계, 상호작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회 제도들 관계들의 조직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 질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제도와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더 많은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당연히 분배 제도나 그러니까 경제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회 성원들의 존엄의 평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인정의 질서 이런 이제 정치적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게 존엄의 정치인데 여기에서 문화 개혁하고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맺는 복합적인 그런 이제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존엄의 정치로서의 이 인정의 정치는 그러니까 분배 관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 그러니까 롤스가 사회 기본 구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존엄성을 훼손하고 우리 인간적 가치들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게 한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고 그 한 차원의 개혁이 다른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혁 과제에 매몰되지 말고 아주 전일적으로 통일적으로 또 아주 정합적으로 접근하는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제, 그러니까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모색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제 어떤 선후 완급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의 평등 이런 것들을 지향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존경이 보장되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인정 질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원들 사이의 비지배 관계를 가능하게 해줄 인정 관계.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 힘의 정의, 권력의 정의,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결정하는 이런 민주주의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자들이 부당한 지배의 관계에 노출되지 않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가치 평가의 질서의 틀과 양식 그 자체를 결정하는 정치의 차원에서 시민적인 평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일정한 물질적 안정을 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지배의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을 민주주의적인 정의다라고 이제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이런 비슷한 이제 정의 체제를 이렇게 property owing democracy, 자산 소유 민주주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불렀는데 이건 단순히 시장 경쟁 해놓고 이제 그 결과가 불평등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물질적 독립과 안정을 항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지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범적인 지향은 이런 방향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존엄의 정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우뚝 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단순히 시민성을 가져라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어떤 시민적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전 사회적인 그런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샌델은 이런 비슷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자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덕성을 키워주는 정치 이런 것을 갖다가 형성적 정치, 형성적 기획 이렇게 이제 멋있게 불러서 저는 아주 이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샌델하고 좀 다르게 우리 이런 형성적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일상적인 인간적인 삶의 양식 전체에 걸친 하나의 일륜적 기획으로 그러니까 이제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긍정적인 자기 관계를 누리고 또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인 상호 관계라고 하는 것에 경험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밀성의 관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민사회적인 조직들은 물론이고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양한 삶의 공간들을 말하자면 인간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초점도 그냥 시민적 덕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 그런 정도이기보다는 어떤 시민으로서 자기 지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저는 이걸 시민의 영능화다, 시빌 임파워먼트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바로 어떤 민주적인 상호 인정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제 꼭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그런 경험들이 더 이렇게 누적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습관화된 사회정치적 무기력, 무관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그런 어떤 시민적인 참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게 위축되지 않은 그런 자존감의 건강한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 메리토크라시적인 질서에서 맨날 승패를 따지고 우열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상실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빈부나 학식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이런 시민적인 참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또 지속적인 실천의 토대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정의, 공동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무시와 경멸로 귀결될 수 있는 이 사회적 가치평가의 체계에서 우리 개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롤스는 이런 거를 자존감의 사회적인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불렀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루빨리 물질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온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